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경동교회 엄청나게 사모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하면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최수일 목사님하고 박영길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넘어져가지고 발 인대를 다쳐서 재활 중이어서 일단 앉아서 하게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영길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신결에 한일 합방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박 목사님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거는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의 불분명한 용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조금 있다가 어디서는 남자연 의사라고 돼 있고 김마리아 열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나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쫄았어요.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러면 네. 좀 천천히 말할게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쫄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인들은 이 나눠드린 자료를 아주 꼼꼼히 읽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 같은 게 불투명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딴 데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이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몇 번을 보고 실수를 바로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사람의 일이니까 뭔가 또 잘못된 게 나오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정,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요. 이제 처음에 이야기는 그렇게 PPT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생각거리를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1등인 것은 일단 3.1운동이 뭔가,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 민족이 정신의 숭고함을 체험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운동은 만의 한 영혼이 조선 독립의 서에서 한국 민족이 강요된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향해 자기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 모두 1542의 시위가 있었고 당시 한국 인구가 1800만에서 2000만이라고 하는데 202만 명이 참가를 했고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만 아니라 간도, 중국, 시베리아, 일본 등 조선인이 거주하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의하면 3월에서 5월 말 사이에 그 2달 동안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만 5,900명, 검거자가 46,900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 운동이 거의 10월, 11월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이런 식의 어떤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해 5월 중국에서 일어난 5.4 운동에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 항일 독립운동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민이 우리 자유인들에게 합당한 용기와 지혜를 나라 안팎에 이제 보여주었는데, 일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신민의 운동이 끝나고 나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대규모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총독부를 향해서 대단한 비난이 일본 국내에서 이제 쏟아지는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니들은 뭐 했냐. 그렇게 커다란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몰랐을 수가 있는 이렇게 무능력한 조직이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야마가타라는 사람이 정무총감이었는데 4월 말에 아사히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무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변명할 생각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꼭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일본의 경찰과 헌병 밑에 있는 순사들은 다 조선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조선인의 일이기 때문에 감싸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조선에 보내야 되는 헌병과 경찰과 군대를 증강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지했던 대단히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카나다 선교사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이제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도 논문에서 일찍이 나는 한국인이 대단히 유약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는 조선관이 180도 전환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3.1 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지. 이거는 과거의 민족운동, 다시 말해서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류와 그리고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류가 있었는데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병운동이라는 것은 위정척사 사상에 근거해서 주로 유생들과 농민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는 것이고 즉각적인 무장 투쟁을 방법으로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계몽운동은 개화적인 어떤 지식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국민 계몽에 입각한 장기적인 실력 양성을 통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반목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항일 역량이 분산돼서 일본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3.1 운동에서는 운동 세력이나 이념 그리고 투쟁 방식이 통합이 됩니다. 그 통합이 되는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일단 민족 세력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이 종교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농민 대중과 지방의 유생들이 운동을 대중화시키고 전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민중층과 봉건적인 지식인인 유생들 그리고 근대적인 지식인인 학생과 종교인들 더불어서 여학생, 간호원, 심지어 기생들까지도 그래서 여성들까지 이제 성별의 차별을 넘어선 거죠. 여성들까지도 3.1 운동을 확대해서 거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3.1 운동에서는 이렇게 계층, 계급, 지역, 종교, 성별의 장벽을 넘어서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조선인이 하나가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조선인들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실체를 자각하게 되고 민족 자결의 정치적인 의지를 이제 다져갔던 거죠. 그래서 3.1 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라고 하는 국권이 상실된 상태 속에서 조선인들이 국가를 대신할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민족 옛날부터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다가 따옴표를 쳤죠. 민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민족이라는 거는 그냥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보면 민족이잖아요. 근데 친일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거 하는 실체에 동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실체가 아니고 오히려 너와 나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의 자기의식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형성된 정신적인 공동체로서의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 민족이 공동의 주체로서 민족을 자각하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원동력으로 이제 작동해가는 그러한 심볼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험이 어떤 단체나 개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함석헌의 경우를 보면 함석헌 선생은 1901년생입니다. 여기 1901년생 없으시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함석헌 선생에게는 한일 병합이라고 하는 게 미중류의 파국이죠. 10살 될 때 맞았는데 근데 그를 두고선 회상을 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충격 중에 제일 큰 게 10살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굉장히 공포심과 비겁한 패배주의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부득이 학문의 길 일로나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떠오르는 생각이 거기 써놨는데 인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격조가 있어요. 그렇게 자라던 국민의 의기에 하루아침에 서리가 내렸다.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이 되어버렸다. 나라는 망했다. 산도 그 산이요, 바다도 그 바다요, 하늘도 그 하늘, 사람도 다름없는 흰옷 입은 사람이건만 이제부터 자유는 없단다. 자유가 무엇인가? 10살이 될 때까지 자유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는 이때부터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다. 다시 말해서 공기처럼 너무나 흔해서 몰랐던 자유를 상실한 뒤에야 비로소 자유를 자각하게 된 거죠. 이게 10살 때 체험인데 그런데 배워야 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게 19살 때 경험한 3.1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평안관리 고등보통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평양 거리에 나가서 목이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팔을 비트는 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을 꽂아 가지고 행진해 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행진을 해서 대들다가 발길로 채연이 짓밟히고 일어나고 했다는 이 경험이 지진처럼 자기의 삶을 뒤흔들어서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과는 달랐는가? 아니라는 거죠. 장지락. 우리가 니 멜즈의 아리랑의 노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산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장지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운동의 힘이 그날 경험한 그 힘이 내 존재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나의 정치 경력은 3.1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계열의 모든 혁명가가 동시에 뭐예요? 계시적인 경험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해외로 그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민족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920년에 독립이 됐냐? 독립을 못했죠.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실패였는데 여기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달라지는 건데요. 여기서 압도적인 타자의 힘에 대한 공포, 어떤 절망과 좌절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주먹으로 봉기에서 일어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숭고함을 볼 것인가.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역사를 궁극적으로 이끄는 동인이 폭력의 힘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힘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1 운동을 이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서 3.1 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 근대 지식인의 삶이 갈라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8년에 함석헌은 성서로 본 한국 역사를 집필했죠. 그럼 1938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에 말모이 같은 영화 하고 있죠. 조선어학교의 사건인데 이때는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창씨 개명을 하라 그래서 민족사의 순환에 정말 정점을 친 그러한 암흑의 시기에 이분이 자 이제부터 나는 이 어린 학생의 이 참새 같은 가슴에 꺼져가는 민족의 불씨를 내가 되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민족사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내가 해석해줘야 한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힘없는 사람에게 퍼부어지는 저주라던가 아니면 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한다면 조선인이 당하는 이 고난 자체가 조선 민족의 열등성을 증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때 함석헌 선생이 기댄 곳이 다름 아닌 3.1 운동 때 체험한 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느꼈냐면 3.1 운동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실은 우리처럼 나날에 먹을 것을 걱정하고 그런 평범하고 소심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자유를 위해 자신을 일으키는 것을 본 그날의 체험을 통해서 함석헌 선생은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더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더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러내는가가 문제다. 속에는 다 개인의 행위와 역사의 사건으로 영향을 입지 않는
입힐 수도 없는 혼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함석헌 선생이 본 것은 압도적인 타자의 힘에 저항하여 그 공포를 뚫고 치솟아 오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숭고함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개개인의 안에 잠자고 있는 이 혼을 어떻게 불러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하는 말씀이, 역사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역사가 비로소 창조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껴안고 고난에 연대하는 수고자가 되자. 그래야 했을 때 공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창조의 씨알이 되자라는 것을 성서로 본 한국 역사의 책에서 민족에게 호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족사의 고난이 최정점에 이른 시기에 함석헌 선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3.1운동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족해방운동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폭력의 힘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믿고 일열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노선과 이념에 의해서 이것을 실천해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물리적인 수평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질적으로 성스러운 시간, 다시 말해서 기독교 쪽으로 말하면 한국 역사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세계 질서가 냉전 체제로 개편하는 데 휘말려 들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두 개의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체제가 다른 남과 북에서 한국 민족 해방 운동의 시원이고 집합적인 동력인 3.1운동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뭐 기억에 대한 투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양측의 교과서라든가 언론 매체 혹은 공식 역사서에서 이제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를 해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측의 경우에는 최초로 나온 교과서가 1946년 미군 군정청 항모국에서 발행한 초등 국사 교본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근대사를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정부 관련한 의사들의 활동, 한국 광복군의 선전포고 해방이라는 구도로 이제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배경으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강조가 되고, 의사들의 활동에서는 김상욱,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등의 임시정부 중심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임정이 민족해방운동 전체를 이끈 것처럼 이제 서술을 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1950년에는 언론에서 공약 3장이 반공태세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는데, 저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결의문 1. 전쟁은 이제부터다.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 아래 승전태세를 다시 국교한다. 4. 자유, 민주, 독립을 위해 80평생을 오로지 조국에 바치며 3.1운동을 야기시키고, 이 정신을 일관하여 항일 전쟁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경주할 것을 맹세한다. 6. 우리는 3.1 정신을 계승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멸국 성전에 돌입할 것을 맹세한다. 제가 참 재밌죠? 여러분 모르셨죠?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다가 아니라 멸국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에 마침내 제1차 교육 과정이 정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등 국사는 대한민국의 정동성을 3.1운동과 임시정부와 직결시키면 이런 이제 기조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정권 마지막에 가서는 일민주의에 근거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이승만 정부가 3.1운동을 전민족이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합심한 사태로 소개하면서 3.1운동을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역사 교과서가 국정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이제 구도가 그대로 이제 답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보면, 여기서 이제 국가체제를 갖추고 민족해방운동을 총지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담보하는 주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단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어떤 왕조체제로 돌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지도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파벌을 조율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임시정부의 공헌과 더불어서 한계까지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했었는데, 그리고 특히 박정희 정권에 가서는 3.1운동에 관련해서 3.1 정신이 민족 단결의 표상이다. 그래서 반공을 위해서 계층적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권을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이야기로 3.1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국정체제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하는 역사 교과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딴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경동교회에 와서. 해도 되나요? 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 다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명언을 남기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마태도 말하게 하고 누가도 말하게 하고 요한도 말하게 하고 마가도 말하게 하고 네 사람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러시다라고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뭐길래 내가 본 한국 역사는 이거다라고 하나밖에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너무나 비기독교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명쾌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의 이제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보면 임시정부의 통일 전선으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제 제기와 한계까지도 수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이 임시정부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노선이 또 동시에 했다라는 것도 발굴해서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통의 민족운동가들의 활동도 소개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국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북한도 3.1운동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고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날이라고 김일성이 그 의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194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펴낸 것에 의하면은 3.1운동이 여기서는 사회주의,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3.1운동이 민족 대표자들의 안이한 방략으로 실패한 것이 전환점이 돼서 이후에 조선의 역사는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운동의 새로운 단계, 즉 근대를 지나서 현대의 시기로 돌입하기 시작한 기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민족해방운동은 전위 정당의 지도 아래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960년에 가서는 3.1운동의 공식 명칭을 3인 인민봉기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81년에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공식 역사서인 조선 역사에 의하면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김일성 가계의 활동을 부각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김일성의 부친인 김영직의 영향으로 반일운동이 고무되었고, 김영직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평양에 3.1 인민봉기를 주도했고, 김일성의 외조부 강도욱과 외삼촌 강진석이 만경대 봉기를 이끌었고, 어린 날의 김일성도 따라 나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읽어보시면 벌써 읽어보셨죠? 역시 눈으로 읽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선 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치면서 평양성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는데, 이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리신 몸으로 반일 시위 대열에 참가하시어 30리나 되는 평양 보통문 밖까지 가시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일성 가계 중심의 서술을 하면서 또 하나가 운동의 발상 지역이 평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봉화의 첫 봉기가 올랐고 군중의 참가 인원도 서울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사실 1919년 3월 1일 그 당시에 만세 시위가 일어난 도시가 7개예요. 3월 1일에. 근데 그게 서울, 그리고 평양, 진남포, 안주, 우주, 선천, 원산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6개의 도시가 다 북한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33인 중에 민족 대표들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와 천도교의 교세가 북쪽이 훨씬 강했거든요. 남쪽은 유교, 양반, 지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일어난 6개의 도시 중에 안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족 대표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산, 의주, 선천 이런 데서 이제 다 대표들이 준비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남한의 기억도 3월 1일에는 경성에서만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6개의 도시의 시위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북측이 평양 중심의 북쪽 지역을 강조하고 민족대표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 역시 분단에 따라서 3.1운동의 기억을 독점하고자 하는 평양 이런 것도 기억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이 3.1운동 한 건 맞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예, 이분이 평양 숭실학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1학년 동안 다녔고, 그리고 말하자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욱이라는 사람은 평양 창덕학교를 세운 기독교 장로이자 교육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3.1운동에서 역할을 했다. 이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분이 지도자였다. 그래서 3.1운동이 다 일어났다. 이것도 또 하나의 기억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분단이 되니까 3.1운동에 대한 민족의 기억도 분단이 되는구나.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남측도 북측도 기억을 왜곡하면서도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뭐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3.1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을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는 한민족 전체의 기억으로서 통일을 여는, 민족의 새 길을 여는, 민족의 혈맥을 이어가는 민족 공동의 기억 자산으로서 우리가 복원해야 할 그런 시점에 저희가 오는 거죠. 그게 지금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과 북 양측이 각각의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해석의 틀,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 서울 중심의 남쪽 지방 대 평양 중심의 북쪽 지방, 선과 악이라는 적대적인 이분법적인 틀에서 3.1운동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각각 축적한 3.1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호 존중해서 3.1운동에 대한 기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민족 공동의 기억 자산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때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에게 특히 맡겨진 이야기는 여성 의사들, 여성 열사들의 기억을 복원하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정동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억 복원 작업 1위 이제 남자 열사인데요. 이분은 1873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안동 하회 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반들이 모여서 사는 유교적인 그 이념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에 통정대부라고 하면은 정삼품 당상관이에요. 인 남정한이라고 하는 분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명문 양갓집의 교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학자이면서 서당에 훈장도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70명 모두가 의병투쟁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단한 집에서 태어난 분이시고 7살 때부터 한문을 이렇게 읽으셔서 사서삼경 다 하셨대요. 그러시던 분이 이제 19살에 또 명문인 의성 김씨 가문의 김용주와 혼인을 하는데, 남편 역시
민족과 국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을 강제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족적인 의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동문 수학한 동지들과 함께 1896년에 의병 투쟁에 합류를 하는데, 그러나 나이 바로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남자연 의사는 유복자, 그러니까 배 안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그래서 대단한 효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효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1905년에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고 1907년에는 군대가 해산되기 이르렀죠.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띄어가지고 일본에게 줘다. 그래도 우리나라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어요. 주면 주는 거지. 이제 이러고 군대와 경찰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시아버지인 남정한이 자기 사랑방에 의병 영소를 설치하고 2차 의병 궐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연 여사도 여기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역할은 여성들이 하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게 대단히 보수적인 안동의 양반집 교수가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이제 나서서 그런 일을 막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3.1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인 김 씨로부터 지금 우리가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할 테니 너도 당장 서울에 올라와서 합류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상경을 하죠.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부근에 어디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배포하는 역할을 하면서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그때 남자 여사가 야, 기독교로 내가 개종을 해야 되겠다. 개종을 해요. 왜 했느냐? 김 씨가 기독교 신자였고 가만히 보니까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인사이고, 이렇게 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려면 이제부터는 개신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동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니지 않아서 분위기를 몰라요. 근데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도 사람 보내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죽게 하고 그런 무리한 해외 선교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선교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이렇게 김씨 부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어떤 그분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이 생겨서 나도 기독교에 개종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골에 가가지고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서울역에서 노방정교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말로 문서로 전도할 때가 아니라 온몸의 실천을 가지고 내 존재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때를 당했다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딴 데 교회 가서는 믿습니까? 막 이러면 아멘 그러는데 여기서는 뭔가 반응이 썰렁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식의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 남자인 여사가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하고 이래 갖고서는 독립운동 못하겠다고 3월 9일날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만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유교 우습다 말 못하겠어요. 그 뼛속까지의 어떤 정신적인 자기 수신이라 그럴까 수양이라 그럴까 이게 있어가지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식의 투철한 어떤 품위가 이분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중국에 이제 망명을 하셔왔는데 이미 여기에는 1910년에 이 안동 지방의 거유들, 대단한 유교 분들이 이제 이상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망명을 하셨기 때문에 글로 가셨어요. 그리고 안동인들이 많이 참여한 서로 군정서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서로 군정서는
1910년을 전두해서 이상용, 이시영, 김창완 이런 분들이 이 만주에 가서 교포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신흥학교를 이제 만드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니까 이 조직들을 뭔가 통합을 해야 돼서 서간도 지역의 군사기관인 서로 군정서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신흥학교도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도 보면 신흥무관학교 사람이 이제 폭탄이라든가 이런 거 제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하사관 3개월, 장교 6개월, 일반 독립군 1개월 과정의 군사훈련 실시해서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정말 무장운동을 위한 우리 독립군의 최고의 기지였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헌신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자신이 또 만주에서 기독교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간도 지역에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인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하려면 교회에 내가 소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후에 남자연 의사에게는 교회가 바로 항일 운동의 근거지로 이제 또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군정서군이 북간도 지역으로 일본군을 피해서 이주를 1920년에 하게 되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서 후방에서 부상봉을 간호한다거나 아니면은 독립 자금을 모금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여성 교육회를 굉장히 많이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남녀 평등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여성 평등이라는 게 너무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것은 1921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압축적인 그 여성의 인권과 정치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이것이 공짜로 얻어졌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민족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 결과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인식이 그만큼 급속도로 단시간 내에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놀랄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는 기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수원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그리고 일본 측의 문헌에도 너무 이게 이상하다고 나와요. 기생들이 기생단을 만들어서 때로 참여를 해요.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여성들의 이 정치적인 의식이라든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얼마나 급속도로 깨어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연 여사도 북만주 지역에 20여 개 곳에 여자 교육회를 만들어서 여성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분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운동 계열이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단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 잘랐어요. 그래서 니들 내가 죽는 거를 보고서는 그만 싸울래? 아니면 지금 멈출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대단히 마음이 아파서 분열을 멈추고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단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활동을 하니까 만주를 다스리는 일본 영사관에서 이분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기계를 가지고 야단을 치시죠. 이 조선인 순사한테 내가 여자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조국 강토에서 똑같이 나랑 같이 자라나갖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추상 같은 호령을 하니까 조선인 순사가 크게 반성해서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순사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게 1940년에 가면 이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반성하고 가시고자 하는 길을 에스코트까지 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 70원을 꺼내서 드렸다라는 이제 미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독립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1927년부터는 의열투쟁에 직접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로 자입해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릴 텐데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암살의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 전지현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지현이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총을 들고
지붕을 뛰어내리는 연기를 할 때 무척 부담스러웠대요. 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랬으나 그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지현이 쌍둥이 형제 2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현의 영화인 것처럼, 전지현을 위한 영화인 것처럼 그랬는데, 이 전지현의 실제 모델이 누구냐? 그때 또 난리가 났었죠. 이 실제 모델이 남자연 여사와, 왜냐면 남자연 여사가 이런 식의 의료 투쟁을 하고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남자연 여사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단장의 부인 박차정 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합성한 이제 그런 캐릭터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서울 해화동에 잠복해서 일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끝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서 만주로 돌아간 사건도 있었고, 또 1928년에 안창호 선생이 만주 길림성에서 동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시는데 여기서 결국 일제의 사주를 받은 동북 군벌인 당신 장장님이었죠. 이 사람이 안중근 의사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을 석방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안중근 의사의 옥바라지도 남자연 의사가 했고요. 이제 또 하나의 굵직한 이 사건은 1931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괴뢰국을 만들고 만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니까 국제연맹에서 린튼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가 하면 남자연 여사도 하얼빈으로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 이번에는 2마디를 잘라서 독립을 청원하는 혈서를 쓰고 그 혈서와 더불어서 손가락 2마디를 보냅니다. 좀 무서웠을 것 같죠? 그 린튼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런 식의 그 동양의 유교적인 자기의 결의를 나타내는 이런 거를 익숙지 않으면은 어쨌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러한 대단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은 이미 손가락을 3마디를 잃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33년에 이 만주국을 세운 라스트 엠페라라는 영화 보셨죠? 참 부위가 너무 불쌍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1주년에 거대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의 정권 대사인 무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암살할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거사는 너무나 대단한 거사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죽기를 결심하고 이제 하얼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남무사 이전에 동지들이 체포됨으로써 이제 거사가 숲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게 남편 김영주의 피 묻은 옷과 권총과 폭탄을 소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 24살에 남편이 돌아가신 그 세월 동안 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있었다. 참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찡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사전에 발각이 됐는데 세 사람이 다 죽을 거 없지 않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 테니 니들 둘은 나가서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가 했다 그래서 2사람을 석방을 시키면서 감옥에서 17일간 단식을 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이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나와서도 음식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독립은 정신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니들 조선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데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0원인데 이것이 조선이 독립되는 날 축하금으로 바쳐라. 둘째, 손자 시연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내 뜻을 계승하게 해라. 셋째, 남은 돈 49원 80전의 절반은 손자가 공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정의 증손자에게 전해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갖고 있는 돈 전부와 린튼 조사단에게 보냈던 손가락 2마디를 내어주고 절명할 때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향년 61세로 이제 돌아가시고 하얼빈의 난강 외국인 묘지에 이제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이제 불리우신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였고, 이분의 유언에 따라서 1947년에 서울운동장에서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에게 독립 축하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식을 가졌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남자현 의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전지현의 모델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에게 맡겨진 기억 보고 작업 두 번째 순서 이제 김마리아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김마리아 선생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데는 생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시간이 넘으면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2월에 독립운동가로 김마리아 선생을 선정했었고 3월은 유관순 누나이어야 되는지 언니여야 되는지 저는 이미 그렇게 부르기엔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김마리아 의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주체적인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은 1892년에 황해도 장영군 송천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송천리라는 곳이 한국 개신교사에서 아주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세문안교회나 정동 감리교회보다 1년 반 먼저 만들어진 한국인의 최초의 감리교회인데 더 놀라운 것이 순전히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가 된 사람이 서경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회상하기를 그런 거예요. 내 사랑방이 좁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은 조선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재물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각자가 기둥을 혹은 곡식을 혹은 몸으로 때우면서 기와집을 8칸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남는 돈이 우리가 거둔 후원금에 남는 돈이 50여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인 송천교회는 이렇게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한국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원조 없이 한국인의 자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외국을 향해서 너무 앵벌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막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막 뼛속까지 앵벌이 근성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아니면은 일본에 의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모든, 이 창문이 닫혀진 시절에, 그때는 그래도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었겠으나,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 못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대 꼽는 자식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캥거루족을 보시면 알잖아요. 30살이 됐는데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자립했다고 말하면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솔레교회가 외국인의 원조 없이, 원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최초의 교회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이 놀라운 자부심과 자주성, 이것이 대단하다는 건데, 이러한 자립적인 솔레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김마리아의 아버지 김윤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교회가 중심이 되는 송천리의 분위기가 아주 특수합니다. 일단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 무당이 있었던 단골레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895년에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고종이 머리를 자르니까 송천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발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국 제1의 단발 시행면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얀 옷이 좋죠. 근데 정말 힘들어요. 때가 너무 많이 타고 빨래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벨 비숍 같은 영국의 오지 여행가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여인들의 삶은 방망이 2개로 요약될 수 있다. 무슨 방망이? 빨래 방망이. 겨울터에서 계속 하얀 옷을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걔를 판판하게 피느라고 다듬이 하는 그 방망이에 한국 여인들의 모든 인생이 뭐라 그럴까, 소진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때부터 자,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자. 그래서 유색옷 장려 운동이 막 펼치니까 송천리에서는 다 색의를 입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력을 쓰자. 달력을 다 음력에서도 양력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런 식의 기풍이 뭡니까?
자주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자는 애국적인 기풍이 이제 넘쳐났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가 김새학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895년 정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고 해서 제1학교로 이제 나아가는데, 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도 역시 김씨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송천리의 자립적인 기독교 신앙과 애국적인 분위기, 특히 선교사에게 의지하는 주체적인 이런 신앙생활, 이것은 오늘날 보면 뭔가 서양을 몰주체적으로 동경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하는 기독교와는 선명하게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가 대화하기 힘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차라리 불교인이라던가 어떤 유교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믿고 있느냐. 그 내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한 의미에서 김마리아 선생님의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대단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06년에 연동교회를 입학을 하면서 더 깊은 뿌리를 다닙니다. 그래서 연동교회는 연동에서 있다가 정동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동에서 연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연동교회가 되는데요. 그 동안에 교장이 여선교사가 수차례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성 선교사 교장이 누가 오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2명의 튼튼한 한국인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한문을 담당한 김원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문을 가르치는데 당시에 여성들에게 한문을 안 가르쳤죠. 한글을 가르쳤죠. 그리고 한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문이라든가 암클이라고 했잖아요. 암것들이 쓰는 글. 그런데 이 연동교회에서는 남성들과 똑같이 언문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한문을 가르쳤고, 이와 동시에 민족적인 자부심과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신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교감인 신마리아 선생이었습니다. 이 신마리아 선생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썩은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우리 연동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히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민족의 새 생명이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을 하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교사들에게 의존하지 않은 두 분의 탁월한 한국인 스승에 의해서 주체적인 기독교 신앙과 애국 사상이 이 학생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연동교회 학생들이 이 1907년에 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역사를 누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선택 과목이죠. 그러니까는 역사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고두심과 유인촌이 가르쳐요, 역사는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요즘은 누가 가르칩니까? 도월, 아인, 오방간다가 가르치고 그래요. 정말 이게 너무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이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 시가전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너무 리얼하게 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일본의 압도적인 화기 속에서 무장을 해대당한 대한제국의 군인들과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총탄에 쓰러져 나가니까 이 세브란스에 있는 이 한국 의사들과 막 그게 어떤 리오카 달구지를 끌고 와갖고 부상병을 호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동교회 학생들이 나가는 거예요. 부상병을 간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1907년의 시점에는요, 세브란스 같은 데서 간호학교를 열어요. 근데 학생 모집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랬겠어요? 간호원이라는 것을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관습에서 생각해보면 의사도 중인이잖아요. 역관,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기술직 중인이죠. 양반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호원은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기생하고 똑같이 매우 천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인데 남자의 신체를 봐야 되고 피고름을 닦아야 되잖아요. 기생이나 진배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호학교를 열어도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전에서
그 학교의 학생들이 나가서 일제히 부상한 장졸들을 열심히 간호하며 장졸들도 여학도의 의리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치하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한국 여성들이 인습의 장벽을 깨고 간호원이 되는 거기에 응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간호학교가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동학교의 이러한 학풍에서는 김마리아 선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문 선생님의 딸인 김용순, 그리고 신마리아 선생님, 교감인 신마리아 선생님의 딸인 신의경, 이런 사람들이 다 김마리아와 동시에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성의로 나서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평생의 발레자인 이혜련 선생, 그리고 이동희의 선생의 딸로서 부친의 독립운동을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도운 이의순이라든가 이인순 같은 사람이 다 연동교회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연동학교가 대학교로 발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역사를 우리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 학교에 용비어천가를 막 쓰면서 자기 학교 자랑을 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좀 말하자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널리 선전을 못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마리아의 그 집안의 분위기인데, 여기서는요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마리아의 큰아버지는 안창호와 더불어서 신민회의 그 사무실을 자기 남대문 앞에 세운 김영재 상여의 위층을 신민회의 사무실로 내준 사람이고, 또 작은아버지 김필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예요. 면허 1호죠. 그래서 에비슨을 도와서 굉장히 세브란스에서 이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시민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체포망이 조여오니까 만주로 탈출을 해서 여기서 독립군 기지를 설립하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919년에 일본인 의사가 건네준 우유를 먹고 독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마리아의 고모 김구례는 서경조 목사의 아들 서병호하고 결혼을 했는데, 서병호가 바로 중국 상해에서 여운형, 김규식 등과 함께 신한청년단을 조직해서 국내에 빨리 독립운동을 일으키라고 한 이제 그러한 분들이고, 이 김순애는 또 김규식 박사의 아내죠. 그래서 상해 애국부인회라든가 이런 여성 독립운동차를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이고, 막내 고모 김필래가 한국 YWCA를 설립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큰언니는 무궁화 사건으로 유명한 남궁혁 박사, 신학 박사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전체가 주체적인 신앙과 애국사상 속에서 민족 부활을 위한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려고 해서 살아간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제대로 망한 집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러다가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1915년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동경 여자 유학생의 이대 회장이 되고 여성계라는 잡지를 간행합니다. 이 잡지는 최초로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잡지였다는데 대단히 큰 의의가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 28 독립운동에도 깊이 관여를 해서 28 독립선언서를 졸업을 포기하고 일본인 옷을 입고 그 뒤에 오비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독립선언서를 감춰갖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손병이라든가 이종림 같은 천도교 관계자를 만나서 독립운동을 촉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에서도 굉장히 하나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대단한 종교의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3.1운동 때. 그래서 이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거는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교리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이미 연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살리는 것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성계의 참여를 조직하다가 결국은 붙잡힙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체포가 돼서 6개월간의 취조를 받고, 근데 이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상악골 축록증과 귀 뒤에 계속해서 고름이 차는 메스트로이라는 평생의 이제 지병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은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약화돼서 5개월 후에 8월 4일 예심에서 면소가 돼서 추록을 합니다. 좀 추록을 했으면 저 같으면 정양을 할 것 같아요. 공기적인 데 가서. 근데 바로
9월 19일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김마리아 선생이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썼습니다. 취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호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호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가족의 집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13, 몇 쪽일까요? 13쪽입니다. 제가 참 말을 잘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저기 강의 자료를 읽지 않고 저를 보셔가지고 지금 약간의, 네, 우리가 이게 좀 놓쳤네요. 어쨌든 13쪽에 적혀져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호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가족의 집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성립하지 못하고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보존치 못할 것은 우부라도 밝히 알리라. 개인이 집을 잃어도 이웃집의 수모가 막심하거든. 민족이 제 나라를 잃으면 이웃 나라부터 수욕이 어떠하리야 라고 하면서 오라 우리 부인도 국민 중에 일분자로 본회가 설립한 지 수년 이래로 적의 압박을 입어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은근히 단체를 이루어 비밀의 기물을 지켜 장래의 국가 성립을 준비하다가 독립국 곤란 중에 부인도 10의 2가 참여하여 세계의 공안을 논하게 하였으나 이것으로 만족함이 아니요 회복하기로 표준 삼고 전진하며 후퇴하지 아니하니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함께 분거하여 이상을 상통할 목적으로 단합을 위조해 일제히 찬동하심을 천만 위망하나이다. 네, 이러한 이제 취지를 가셨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는요. 3.1운동 이후 최대 여성 조직으로 이제 성장해서 비밀 항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2개월 후에 11월 말에 밀고에 의해서 검거되고 맙니다. 조직원의 일원이었던 오현주라는 사람이 이거를 밀고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말하자면 1919년에 독립을 할 줄 알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손 떼라 그러면서 이제 밀고를 한 거죠. 그래서 11월 28일 이 부인들이 일제히 대구 경찰서 제3부로 갑니다. 근데 경찰서 내에 제3부라는 거는요. 이러한 사상범, 정치범,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경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추조를 받는데 활동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독립사상을 선전하고 불원 문서를 배포했고 회원 모집 및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에 종사했다. 그러면 이미 8천만 원을 상해 임시정부에 일본 사람들은 그걸 상해 가정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전달을 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잡혀서 엄청나게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여성운동은 1898년 찬양회가 이제 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성들이 가열차게 이러한 독립운동을 했지만, 뭐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 지방에 국한되거나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이제 많이 했죠. 뭐 옥바라지를 한다든가, 금가락지를 빼서 바친다든가. 근데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그렇지 않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 내에 결사부와 적자부를 둬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이것에 합류해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이제 획기적인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관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온 일본 언론은 1919년 12월 18일에 고구민신문이라는 게 이제 최초로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구민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군부와 일본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당시에 어용신문이라고 불렸던 이런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에 의하면 경상도 제3부의 발표에 의하면 조선 대구 예수교 부인 중에 조선 애국 부인회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독립분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 13도의 지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발각이 되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미국 여성교사 34명과 베일을 주장하는 유력한 조선인이 있다.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일본 신문이 3.1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앵벌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성을 지칭할 때는 항상 남녀 학생, 혹은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의 집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성을 주체로 한 독립운동 단체를 거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미국 여성교사 34명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오보를 내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한국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여성교사의 선동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체성을 폄하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신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신문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잘못된 오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학당은 한자를 보면 백꽃 이자죠. 근데 여기 이씨 이자를 갖다 써놓다든가, 그리고 여러 임원들의 이름에 한자라든가 이런 것에 오기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썼고, 또 하나는 이제 도쿄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도 1919년 12월 19일에 기독교도로 구성된 조선 부인 음모단, 청년 외교단의 검거를 통해 폭로된 14명 체포, 수계는 묘령의 여교사들. 아사히 신분이 일본 발음입니다. 신문은 한국 발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오기가 굉장히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의 3대 일간지 하나인 요미우리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미우리는 12월 20일, 조선인 대음모, 뿌리채 파괴되다. 비밀 결사의 내부 사정 폭로하여 주모다 등 검거, 특히 주목해야 할 부인의 활동, 이런 식의 소제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장으로 여학교 교사 김마리아, 그래서 딴 데서는 다 한자를 썼는데 여기선 가다카나로 표기하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상 5개 신문에서 총 8개의 기사가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을 일본 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처음으로 조선 여성을 실명으로 거명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학생, 뭐 학당 이런 식의 단체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김마리아, 장선희, 김순희 이런 식의 실명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한국 여성을 인식하게 한 대단한 사건이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이었죠. 이제 그런가 하면 조선 언론들도 엄청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인해서 병세가 유중해져서 1920년에 병보석으로 석방된 김마리아에 대해서 1920년 5월, 6월, 7월에 걸쳐 20회 이상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 7월 27일,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시죠? 괜찮으세요? 아, 정말로 좀 길어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매일신보에서는 작금의 용모가 급변한 김마리아 병세, 이러한 제목으로 코에서 나오는 고름은 줄었으나 양미간 속의 고름은 여전하다고, 26일은 위독에 빠지다, 이러한 제목으로 병세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도 조선 여성계의 저러한 지도자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고 윤응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김마리아를 상해로 탈출시켜요. 그런데 일본 총독부는 김마리아 병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지죠. 그래서 1920년 8월 6일 매일신보에 김마리아 탈출설에 대하여 묻노니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뭐 집 나간 누구 찾는 것 같은 이러한 이제 소제목으로 김마리아의 종족에 대해서 경찰부 고등과장의 말을 듣건대 소문으로는 상해에 갔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보도도 접한 일이 없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묻는 터,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921년 8월 21일 동아일보에 한 달 전 경성을 지나 북경을 거쳐 상해로 가 라는 탈출 성공 기사가 나오면서 메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조선신문도 김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뭐 거의 기사가 한 5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3.1운동이 대단한 강렬한 기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치하 조선에서는 이것을 사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해석하거나 기념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3.1절 기념 행사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 이제 당국은 3.1운동을 소요, 폭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소수의 일부 인사들이 국제 정세를 오판해서 벌린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다른 해석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거의 신문에서도 논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보도를 한다면은 자, 3.1운동 관련자 49인이 재판에 붙여졌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아니면 해외에서 3.1운동에 관해서 이러한 기념 행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모든 자기 가슴에 있는 거를 울분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1920년 상해의 3.1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은 이날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우리 조선 사람은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고 싸우는 형국이다. 이게 식민지 내내 1945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건 3.1운동의 연장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선사회는 김마리아로 표상되는 항일 의지를 통해서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마리아 선생은 탈출해서 임시정부의 활동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22년에 독립신문이 선거계 신기원,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임시의정원에 결혼이 생겨서 황해도 선거를 다시 한 보궐선거를 한 결과 김구 씨와 김마리아 씨가 당선이 됐는데 여자로서 대의원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일이다. 말하자면 김마리아 의사는 김구 선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결국은 활동하다가 1923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팍 대학에서 문학 석사, 1929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내내 이 메스토로이 병 때문에 머리가 늘 안개 낀 듯이 아파가지고 수술까지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마리아 선생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미국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 그리고 아이들 돌보미 심지어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피고름을 빠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김마리아 선생이 미국에서 사는 기록에 의하면 나는 이 나라가 하나도 좋지 않다. 침대가 좀 푹신푹신한 거 빼놓고 하나도 좋지 않다.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그 당시에 유학 갔던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인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막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까지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김마리아 선생은 너무 허덕거렸죠.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김마리아 선생이 일본의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사건으로 보석이 됐을 때 탈출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범죄자인 거죠. 일본의 실정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못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김마리아 선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돌아오셨어요. 너무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내가 미국 생활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내 몸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감수성, 그것 빼놓고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대목이 또 참 특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너무 없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미국에서 이제 그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3.1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이럴 순 없어. 그래서 근화해. 무궁화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한 뉴욕 제만 동포 옹호회 같은 이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김마리아라는 자기의 세례식에 미국식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즐겨 김금포, 김무궁화 바시라라는 이러한 이름을 썼다는 것도 저는 여기에서도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제가 양마리아 이런 이름을
둬야지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쉬울 텐데, 이분은 어떻게 거꾸로 김마리아였다가 거기 가서 긴 금포예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여러분 어떻게 미국 많이 가보셨죠? 뭐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솔직히 미국을 안 가봤고요. 뭐 그랬는데, 뭐 가면 주눅 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주눅 들었죠.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세계사 서열 최하위에 있는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이름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막 가슴을 열고, 그래 나는 금포야 막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분을 보고 이 투철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긍심, 자존감, 자기 정체성, 주체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의 신앙에서 온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너무 존경하는 거죠. 김마리아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요. 그래서 1932년에 9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넌 서울에 있지 말고, 너는 퇴거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성경만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 그러면서 1934년에서 37년까지 조선 장로의 전국 여전도회 회장을 7대에서 10대까지 4대를 역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매년 1월 셋째 주일 여전도회 주일을 김마리아 선생이 1937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거친 모든 헌금을 여전도에 주잖아요. 이러한 이제 획기적인 일을 이루셨고요. 또 하나가 이때 골치가 아팠던 게 신사참배 문제였죠. 근데 이미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전도회도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37년에 여전도회 창립 10주년 행사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게 하지 말자.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 신사참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38년에 자, 기념 행사를 하지 말고 예배만 드십시다. 그리고 또 신사참배 안 했어요. 1939년에 자, 하지 맙시다. 1940년에는 유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1941년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장단이 긴급실행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때 회장 이순남이 불참을 하니까 부회장 김마리아가 나가서 이번 대회는 부득이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신사참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더욱더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배후 조종자로서 김마리아 선생을 감시하고 압박을 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마르다 윌슨 신학교를 1943년에 폐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아 선생에게는 주거 제한령을 내려서 학교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래서 이제 과로와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지병이 재발해서 상악골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는데, 1943년 되면은 생필품도 부족해요. 쌀도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종이도 없고. 그래서 약품을 구하지 못해 병세가 극심한 신경쇠약증으로 이어지고 1944년 3월에 타계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마리아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너무 아프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병문안을 가면 그동안 모아놨던 신문을 다 준대요. 너 이거 다 읽고 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문을 읽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을 때까지 네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치열하게 살다 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래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독립운동가 그 고생이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밥 해주고 결혼하고 오빠라지하고 오빠라주고 자식 낳아서 길어주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김마리아 선생한테는 그런 가족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치열한 정신을 가진 그 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이렇게 이제 무너져 내려갔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유해는 불태워져서 대동강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남은 유품은 은수저 한 벌과 일본의 고문에 의해서 한쪽 가슴이 다 문드러졌거든요. 이 인두로 지져가지고. 그래서 저고리 앞섬이 항상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한 저고리 하나, 치마 저고리가 유품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가 무엇인가?
근데 뭐 역사에 대한 정의가 너무 많겠죠. 뭐 유명한 정의 많잖아요. 과거와 현재 대화다 뭐 어쩌고. 근데 제가 내리는 생각은 역사는 뭐냐? 역사는 시간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기록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남자연 의사와 김마리아 의사는 분명히 시간의 심판을 이긴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기억해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몫인데요. 근데 이 두 분의 기억 복원 작업 1과 2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좀 이상한 게 있었죠? 뭐예요? 남자연 의사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어떤 그 PPT 영상 자료가 매우 부족하잖아요. 근데 김마리아에 대해서는 되게 많죠? 이 양의 불균등성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김마리아 선생님 너무 좋아해갖고 그 자료와 많이 골라갖고 갖다 붙였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김마리아 선생은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남쪽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남자연 의사는 간도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 가서 기록을 찾고 자료를 찾고 발굴하는 게 너무 어렵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남자연 의사에 대해서 아주 불충분한 자료밖에는 없어요. 연구를 할 수 있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북한 측에서는 김마리아를 알까? 모를 확률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단이라는 것은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나라의 분단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분단이고 기억의 분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이번에 작년 2018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선언을 했을 때 3.1운동 100주년은 남과 북이 함께 공동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전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어디 가서 발표문에도 그걸 썼어요. 근데 지금 안 하게 됐잖아요. 그거 수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3.1운동 100주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기념하는 게 3.1운동의 민족의 어떤 기억 자산으로 보고하는 첫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북미 협상들 보면서도 그거 느꼈죠? 역시 우리 민족끼리 잘하는 수밖에 없어. 남은 믿을 바가 못 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시에 1919년 3월 1일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1800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개신교 인구는 20만 정도, 인구의 약 1.3%였어요. 근데 이런 개신교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무단 통치하에서 조선인 세 사람이 만나도 경찰이 달려왔잖아요. 그럼 조선인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종교시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시설이 갖고 있는 미션스쿨이라든가 천도교 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1운동의 준비 단계는 개신교와 천도교라는 불교라는 종교시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무슨 잘났거나 교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민족 대표 16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1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역사 창조의 하나리 미랄이 되려고 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이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유산 있지 않습니다. 3월 1일 그 근처를 해갖고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개신교가 100년 후에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이제는 3.1운동의 기억 복원 작업 이거를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3.1운동을 진정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거 아닐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호소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앵머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 3.1운동에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고구미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이런 것 같은 일본 언론 사료를 총체적으로 모아온 3.1운동 관련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누가 후원해 주셨냐면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문화원 있죠. 거기서 저희들의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용이 다 만들어져서
마이니치 아사히 요미우리를 비롯해서 고구민 미야코 신문, 부녀 신문, 뭐 이러한 8개 매체의 모든 신문의 3.1운동 관련 기사를 3,000여 개를 저희가 수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잡지가 있죠. 뭐 국가와 사회, 헌정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일본의 정당의 기관지예요. 그리고 중앙공론, 뭐 이러한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과학 잡지 이런 데서 다 뒤져보니까 3.1운동에 관련 기사가 2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100여 개의 기사를 수집한 방대한 언론 사료집을 만들었는데, 만들면 뭐예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사료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앵벌이를 해가지고 현재 3권까지를 간행할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근데 한 권을 제작할 때 전 7권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한 권을 제작했을 때 200부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 권을 제작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정동교회에서 혹시 뭐 좀 이날에 이 함성과 다짐을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렇다고 연말 정산에서 영수증은 발행해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책 앞표지에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 무슨 님의 후원으로 이 책이 간행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올림으로써 감사의 정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한 구자 50만 원이고 아니면 한 책을 후원해 주시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방지게 앉아갖고 말할 수가 없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만 딱 이야기하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뭐 좀 더 저에게 뭐 잘못을 지적해 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딱 됐는데 한두 분만 이렇게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오늘 사항에 대해서? 질문 아니시고 저에 대한 칭찬이라도 좀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예, 소감도 괜찮습니다. 예. 두 인물만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는 그 인물에 앞서서 3.1운동 관련된 부분을 우선 소개하고 이렇게 두 인물을 소개하는 게 옳겠다라고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앞에 서두에 좀 두 인물보다도 그 앞부분을 이렇게 할애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에이, 그러면 다 집에 가시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해산하지요. 좀 길었나 봐요. 예. 그러면 오늘 처음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좌 인물을 통해 본 3.1운동 이렇게 첫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바로 두 번째 강연 진행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양현일 교수님 위해서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